안녕하세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어요. 어느 날 일 때문에 나가셨던 두 분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주변을 수소문해도 아무런 연고도 찾을 수 없어 맡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 자연스럽게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막 6살 정도가 되었는데 어렵게 보육원 생활에 적응했어요.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고,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제가 보육원생이 되었다고 하니 그게 조금 충격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무 가족도 없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10살쯤 우리 보육원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어요. 여기 근처 동네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당시 시설에 있던 다른 애들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항상 혼자 떨어져서 밥을 먹고 아이들이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노는 시간에도 조용히 구석에서 책을 읽고는 했어요. 밤이 되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울었을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외로웠던 저를 떠올리니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애를 도와주기로 했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항상 챙겨서 데리고 다니고 보육원으로 돌아올 때도 손을 꼭 잡고 데려왔어요. 밥 먹을 때도 간식 시간에도 마치 제 친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옆에 딱 붙어서 그 애를 돌봐주었죠. 밤에는 혼자 훌쩍이면서 울 때마다 곁에 다가가서 등을 두드려주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있던 그 아이도 어느새 저에게는 차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항상 제가 학교 끝날 때까지 저희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늘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친동생처럼 느껴져 더욱 잘해주게 되었고요. 들어보니 그 애 역시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무슨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사고가 생겨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기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몰랐지만 아무리 찾아도 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댁에 맡겨져 우리 동네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른 곳에도 갈 데가 없어져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다네요.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 응, 엄마랑 아빠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선물 꼭 사서 온다고 했는데,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꼭 온다고 했어. 언니, 엄마랑 아빠가 왜 사람들이 구해주러 안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무서운 곳에 있는 거면 어떡해? 엄마랑 아빠가 나 찾고 있으면 이제 할머니도 없고 할머니 집도 없는데 나 잃어버려서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의 간절한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어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자기 부모님은 그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아이의 목 한쪽에 커다란 얼룩 같은 점이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라고 하니 여러 애들이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이니 저러다 말겠지 싶었죠. 저는 옆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 애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 하나가 터졌어요. 장난이 선을 넘어 몇몇 아이들이 비눗물을 풀어서 그 애가 지나가는데 머리 위에서 뿌린 거예요. 순식간에 온몸이 홀딱 젖어서는 엉엉 울었는데
다행히 운동장에서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저에게 바로 달려와 알려주었어요. 얼른 교실에 있던 체육복과 휴지, 그리고 반 친구에게 손수건을 빌려 초등학교 건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교실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까 학교 건물 뒤편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얼른 화장실로 데려가서 수건으로 애 머리를 닦아주고 가지고 갔던 체육복을 갈아입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조퇴를 받아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는 가는 길에 속상해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물론 지금 속상할 수 있어. 언니 앞에서는 언제든지 펑펑 울어도 돼.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는 이제 울지 않으려고 해보자.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울거나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하지 말라고. 그 점은 네가 안 씻거나 깨끗하지 않아서 생긴 얼룩이 아니잖아. 그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만 있으면 안 돼. 언제나 싸움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맞서는 것도 중요해.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 지금은 언니가 바로 옆에 중학교에 다니니까 널 도와줄 수 있지만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더 멀리 다니게 될 텐데 그때는 이렇게 바로 달려와 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도 언니를 위해서도 네가 더 당당해져야 해. 할 수 있겠어? 언니 말이 맞아. 나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항상 이 점 보면서 천사님이 이불을 덮어준 것 같다고 했어. 엄마랑 아빠는 항상 이 점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했는데 맞아. 언제까지 언니 뒤에만 숨어있는 어린애일 수는 없지. 언니, 내일부터는 누가 놀리거나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볼게. 고마워.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놀리길래 이번엔 크게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깨끗하게 너보다 잘 씻는다고 너부터 세수나 하고 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니 하루 만에 엄청나게 큰 변화였죠. 저러다 싸움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했는데 오히려 조용했던 아이가 갑자기 달려드니까 겁을 먹은 건지 다행히 그 후로는 놀리는 친구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고 멋있다면서 교실에서 인기쟁이가 되었다네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자격증도 따고 전문 기술을 배우려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요. 우리 보육원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아이도 저랑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어서 3년 내내 함께 등하교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등교랑 하교도 같이 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자주 붙어 다녔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꽤 오래 보긴 했었지만 저랑은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아주 친하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완전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졸업하면 바로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고 늘 이야기하며 거기서 자리 잡으면 저도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말하고는 했죠. 저희는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하자고 약속했고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며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로 향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컴퓨터로 전산 입력을 하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계산해서 제출하는 일 등을 했죠. 전산과 회계 업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허드렛 일이었어요. 탕비실을 정리한다거나 물건을 채워두거나 다른 직원분들 심부름을 하고 손님이 오시면 커피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도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도 갖게 되고 돈도 버니까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직접 돈을 버니까 쓰고 싶은 곳에 쓸 수도 있고요. 그래봤자 옷이나 화장품 몇 개를 사고 나머지는 동생들 간식비나 스티커 같은 걸 사주는 게 다였지만요.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소개로 어떤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월급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끔 보육원에 방문할 때마다 승용차를 타고 장난감이나 간식도 잔뜩 사서 오고는 했어요. 우와, 너 서울 가더니 진짜 성공했다. 에이, 아니야. 저것도 그냥 회사 차야.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엄청나게 잘해주셔. 아, 맞다. 조만간 자리 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적극 추천했거든? 사장님이 내 친구면 믿을 만하다고 하시는데, 어때? 생각 있어? 나? 나는 서울 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에이, 진짜 돈을 벌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너도 언제까지 이 동네에만 있을 순 없잖아. 우리도 당장 자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면 주말에 한번 놀러 와라. 우리 집에서 자면 되니까. 내가 서울 관광 시켜줄게.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친구의 이야기에 솔깃해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금요일 저녁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친구가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자기 집이라면서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엄청 깔끔하고 넓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주차하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꽤 높이 올라갔어요. 십몇 층에 내려서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있는 넓은 창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우와, 너 진짜 성공했다. 맨날 이런 거 보고 사는 거야? 진짜 예쁘다. 에이, 아니야. 이것도 회사 덕분이야. 멀리서 올라왔다고 보증금을 내주셨거든. 월세는 내가 내는데 그래도 사장님 건물이라서 엄청 저렴해. 뭐 거의 공짜로 살고 있기는 해. 주말이 끝났는데도 그 여운은 한참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어쩌면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타이밍이 아닐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 바로 친구에게 연락했죠. 마침 회사에서도 아이를 낳으러 잠시 쉬는 사람이 있어 자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생은 제가 멀리 떠난다고 하니 며칠을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가는 날에도 우느라 밖에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언니 가는데 인사 안 해줄 거야? 앞으로 못 볼 거잖아. 그냥 가버려. 에이, 앞으로 왜 못 봐? 오히려 가서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차도 사고 서울에 멋있는 집도 얻으면 너도 데리러 올 수 있고 언니랑 같이 서울에서 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럼 언니는 항상 돈 열심히 벌면서 우리 동생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어떤 예쁜 걸 사줄까 고민하잖아. 언니는 항상 우리 동생 생각뿐이야.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올게. 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살게 되면 너도 학교 졸업하고 같이 살자. 어때? 좋은 생각이지? 언니, 자주 연락해야 해. 자주 찾아와, 알았지? 나 여기서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란 말이야. 그럼 매일 전화할게.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올게. 나한테도 네가 유일한 가족이야.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졸업하면 우리 같이 살자. 알겠지? 약속. 그렇게 우는 동생을 달래고 손가락을 걸어 약속하고 저는 서울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요. 친구랑 같은 건물이었지만 다른 층에 있는 원룸에서 지냈는데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 그 애가 사는 곳처럼 방 2개짜리 집으로도 옮겨주고 차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수습기간은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언젠가 보육원에 두고 온 동생과 둘이 한강이 보이는 방 2개짜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것을 떠올리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도 어렵지 않았고 사람들도 모두 잘해주셨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근무를 시작할 때쯤 제가 냈던 돈이었어요. 여기서 집도 구해주고 차도 구해주잖아. 월급도 정말 많이 주고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에 차도 그냥 가지고 도망쳐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받을 거 다 받고는 갑자기 출근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내는 거야. 어차피 월급도 잘 나오고 집도 해결되고 밥도 회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한동안 큰돈 들어갈 일도 없어. 그리고 돈도 6개월 뒤에 다시 돌려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사장님이 잘 아는 은행분 통해서 적금 통장에 넣어두는데 그게 이자가 엄청나서 난 6개월이 지나도 안 돌려받고 그냥 거기에 넣어두고 계속 이자 받고 있어. 꽤 큰 금액이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래도 3개월 뒤에는 급여가 확 오르기 때문에 괜찮다 싶었어요. 3개월 수습 기간은 월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식비 외에는 딱히 돈이 들어갈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4개월째가 되니 정말 통장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혔어요. 이 정도의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입이 떡 벌어졌죠.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어디에 딱히 쓸 곳도 없어서 그냥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었어요. 이 기회에 꾸준히 모아야겠다 싶었거든요. 보육원에 있는 동생이 공부를 무척이나 잘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라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의대는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나중에 등록금이라도 보태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친동생 같은 친구라 헤어질 때 나중에 같이 살자고 했던 약속도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5개월째에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더라고요. 이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나오라고 해. 무슨 일이세요? 뭐야, 당신 여기 직원이야? 네, 그런데요. 네가 여기 직원이야? 사장 지금 어디 있어? 너희 사장 지금 어디 있냐고? 뭐야, 아가씨도 한패야? 야, 그동안 내 돈으로 네가 월급 받아먹었지? 아이, 너희 사장 지금 어디 있냐고?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사장님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당장이라도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차에 경찰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일단 서해 가서 이야기하자며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까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 알죠? 보육원 동기라고 하던데. 맞아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요. 이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언제예요? 혹시 이 친구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지난주인가? 출장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운다고 그냥 저랑 같이 회사 다니는... 이 친구 핸드폰도 정지하고 연락 두절이에요. 그리고 그쪽 사장님이랑 연인 사이고요. 보증금이라면서 처음에 회사에 돈도 내라고 했죠. 그런 제도 없어요. 직원이 회사에 돈을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가씨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실을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만들어서 피해 사례가 수십 수백 건이에요.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보증금이랍시고 큰돈 받아두고 수습기간이라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다가 큰돈 한 번 찍혔죠. 그것도 가짜예요. 그 통장도 사장이란 사람이 월급용이라면서 준 거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형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결론은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월급이라고 넣어준 돈도 가짜였어요. 애초에 그런 통장이란 게 없는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매달 월급일마다 통장을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는데 세금 정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다 하는 거라는 말에 속았어요. 그때마다 거짓말로 급여를 프린트해서 돌려준 거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쓴 돈들은 전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다행히 돈을 별로 쓰지 않아서
이전 직장에 다니던 모았던 돈에서 해결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얼마 되지 않았던 금액이라 모르고 몇 달 더 있었으면 카드 빚이 될 뻔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날린 데다가 받은 줄 알았던 월급도 전부 헛것이었어요. 진짜 거의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앞이 막막했어요. 숨도 쉴 수 없더라고요. 살면서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이렇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말이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보육원 동기에게 사기를 당하다니 더욱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보육원을 뒤도 돌아보기 싫어졌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로 사장님을 찾는 전화가 끝도 없이 와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대로 저는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게 깊이 잠수를 탔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게 연락처도 바꿨고 전에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씻고 자면서 출근했어요.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한 치킨집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물어보니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달 월급을 받고서야 겨우 여간방 하나를 빌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숨죽이고 저를 아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은 채 일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말 숨만 쉬면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꽤 모여서 이제는 제 가게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천천히 가게를 알아보면서 다녔어요. 지나다니다 보니 마침 시내에 있는 매장 하나가 나왔다길래 가서 둘러봤는데 근처에 회사들도 있어서 위치도 괜찮고 딱 치킨 팔면서 호프집 하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동안 저를 써준 사장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드디어 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았지만 그때 사기를 당한 경험으로 성격도 굉장히 신중해졌고 아는 것도 많아졌기에 별탈 없이 무사히 가게를 개점할 수 있었어요. 매장은 생각보다 훨씬 영업이 잘 됐어요. 저녁쯤이 되면 퇴근한 직장인들로 항상 가게가 북적거렸거든요. 치킨이랑 어묵탕, 그리고 짬뽕탕을 판매했는데 그래서 퇴근하고 간단하게 식사 겸 술 한잔 하러도 오고 회식 장소로도 예약이 꽤 들어왔어요. 덕분에 매출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나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오는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상도 좋고 듬직하게 생겼다 정도로 작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올 때마다 인사도 하고 대화도 몇 마디씩 나누다가 시간 날 때 밥이라도 한 끼 먹자면서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같이 밥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면서 연애하게 되었죠.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주말에는 더 바빴는데 그 사람은 평일 내내 출퇴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저를 돕겠다고 휴일에도 일손으로 도왔어요. 혹시나 회사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지만 여자친구 바쁠 때 도와주는 게 뭐 어떠냐면서 당당하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다만 혹시나 집안에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혹시나 반대를 하실 거면 미리 겪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육원 출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긴장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면 이미 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유, 미안해요. 개인사를 뒤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는 괜찮아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주변에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던 건데 그게 뭐 어때요?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집안인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성실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힘들 때도 늘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중요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동안 가족들도 없이 혼자 살아남으려 얼마나 고생했냐면서 절 다독거려 주었죠.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무려 사장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고 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은 물론 시댁 가족분들까지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1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었는데 막둥이라고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과 형을 잘 따르는 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저를 어려워하기보다 먼저 사근사근 다가오면서 종종 애교도 부리면서 친해지기 위해 많이 노력해줬어요. 덕분에 저 역시 시댁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시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남동생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시동생을 많이 챙기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면서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들어보니 거기 사장님이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급도 들어보니 거의 최저임금이라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친동생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곳을 그만두고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일하는 센스도 너무 좋고 친절해서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특히 근처에 다니는 여자 사원들이 도련님이 서빙을 하러 가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스쿠터도 운전할 줄 알아서 배달 일까지 도맡아서 해줬는데 도련님이 일한 이후로 매출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틈날 때마다 공부도 할 수 있게 뒤쪽에 책상이랑 자리도 마련해 주었어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사는 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출퇴근은 절대 무리였고 남편 혼자 떨어져 사는 것도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운영하는 가게를 정리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도 그 동네에서 꽤 오래 지내왔고 가게도 한 번은 리뉴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겸사겸사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일 잘하는 도련님에게 혹시 함께 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니 흔쾌히 가겠다고 해줘서 저희 세 사람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이삿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뭔가 저기다! 가게가 갑자기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을 정리하자마자 그 가게로 달려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확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공사부터 준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가게 문을 연 첫날이었어요. 진짜 기름의 온도를 올리고 가게 문을 딱 여는데 한 노부부랑 눈이 마주쳤어요. 혹시 지금 치킨 되나요? 이사한 가게에서 첫 손님이었던 나이가 지긋한 부부는 매장에서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서로 손을 맞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해서 감자튀김이랑 치즈볼도 서비스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단골되어야겠다고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 뒤로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자주 오시면서 거의 주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서 치킨을 사가셨어요. 부인이랑 함께 오시기도 했는데 언제 봐도 사이가 참 좋은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다정해서 친해지고 난 뒤에 혹시 자녀분이나 다른 가족들은 없는지 여쭤봤는데 딸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딸이 여기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나 뭐라나. 그래서 딸이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사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같이 사는 거라 남편이 완전 딸바보가 되었거든요. 딸내미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음날 치킨집 개업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아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도 우리 딸이랑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지만 남편이 하는 거에는 반도 못 따라가요. 따님이 어디 유학이라도 다녀오셨나 봐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다니 더 반가우시겠어요. 친해지고 나니 부부는 종종 딸의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딸 이야기를 할 때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이 보였는데 두 분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죠. 공부도 아주 잘해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시간이 많았는데도 잘 자라주어서 너무 기특하다고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지 도련님도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어요. 특별히 제가 축하 파티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깜짝 발표하더라고요. 바로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치킨집에서 일하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애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가 가게를 이사 오면서 만난 것 같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로 한 날이 딱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어쩌죠? 이날 이미 단체 예약이 2개나 들어와 있어서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부모님이랑 형이랑 먼저 자리할게요. 어차피 정식 상견례는 2주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놔주세요. 이미 예약을 다 받아두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자리는 저를 빼고 참석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얼굴도 예쁘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라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사람이 참 됨됨이가 되었다 싶을 정도로 참하고 속도 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딘가 잘 배웠다는 귀티가 흘렀다네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외동딸이라서 다음 상견례 때는 혼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가족들이 많이 나가면 부담이 될 것 같아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이 다가오니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같이 나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분이 외동딸이라 혼자 나올 텐데 괜히 저까지 나가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꼭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지난번에 저를 같이 못 봐서 정말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차마 더는 거절을 할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상견례에 참석했어요. 식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바로 저희 가게에 종종 치킨을 사러 오시던 금실 좋은 노부부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고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죠. 미안해서 어쩌죠? 우리 딸이 지금 접촉 사고가 나서 처리 중인데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를 하고 있으라고 하네요. 부부는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사고 때문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다들 걱정 한마디씩을 보태고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죄송하다면서 한 아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문가에 선 채로 저를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달려와서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저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 앉아있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자세로 있었어요. 언니, 나 모르겠어? 나야, 기억 안 나?
그 아가씨는 갑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어서 손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아주 익숙한 얼룩 같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다시 얼굴을 보니 어릴 때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너 우리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던... 맞아, 나야. 이제 기억나?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어디서 뭘 했던 거야? 내가 언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계속 없는 번호라고 뜨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봤더니 그분이 연락처 바꾼 것 같다고, 자기는 전혀 관련 없다고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다른 동기 언니들도 다 소식도 모른다고 하고, 졸업하면 언니랑 같이 살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하나 없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사실 그때 동기가 소개해준 회사가 전부 사기였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도 다 날아가고, 믿었던 보육원 동기한테 그런 사기를 당하니까 뭔가 같이 지냈던 사람들 전부 믿을 수 없어지더라. 그 와중에 그 회사에서 사기당했던 사람들이 자꾸 내 연락처로 전화해서는 사장 어디 있냐고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연락처도 바꿔버렸어. 그때는 나도 정신이 너무 없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그리고 그냥 보육원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보기가 싫어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미안해. 내가 그때는 나만 생각하느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수록 더더욱 말했어야지. 언니랑 나 유일한 가족이라며. 언니가 그랬었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혹시 어디서 험한 일이라도 당했나, 매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뉴스에 언니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단 기사라도 나오면 혹시 맞을까봐 기자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경찰서에 전화도 하고, 한동안은 지나가다가 먼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목에 있는 점도 가리지 않고 다녔어. 마지막으로 소식 들었던 게 언니가 서울 갔던 거라 알지도 못하는 동네들을 괜히 돌아다니기도 했어. 혹시라도 우연히 마주칠까봐. 내가 정말 얼마나 소식을 기다렸는지 몰라. 그렇게 애타게 찾아도 만나지 못했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 언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을 조금 식히면서 저희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이라니. 입양이라도 간 거야? 아, 맞다. 언니, 우리 부모님 처음 보지? 아니, 이분들이 날 낳아주신 진짜 부모님이야. 뭐? 진짜 부모님을 찾았다고? 응.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누가 경찰에 실종신고 관련해서 유전자를 등록해서 가족들을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도 나는 한편으로 부모님이 혹시나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대학생 때 근처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등록을 했지.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 부모님이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건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도 들었거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도 그때까지 나를 찾고 계셨던 거야. 유전자 일치까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쭉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 그리고 나도 부모님 따라서 의사가 되었고. 저희도 혹시나 해서 유전자 등록을 해놨던 건데 진짜 연락이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딸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답이 오지 않으니 조금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영영 찾을 수 없겠구나 싶어 어디서든 제발 잘 살아있어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딸을 찾게 된 게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셔서 딸이 어디 유학이라도 다녀왔구나 했어요. 저랑 같은 보육원에 있던 동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니. 단골 손님분들을 상견례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저랑 친자매 같던 친구의 부모님이라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아, 게다가 너는 의사가 됐어? 어릴 때부터 꿈이라고 했었는데 현실로 이뤘구나.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었는데 너 의대 갈 거 생각해서 내가 막 돈도 모으고 그랬었는데. 뭐? 그랬었어? 전혀 몰랐어. 맞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야. 그때도 해외 의료 봉사를 갔다가 갑작스런 사고에 휘말리시면서 아버지가 다리까지 다치셔서 전화도 안 되는 곳에서 몇 달을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 큰 사건이 터진 후 몇 달간 연락도 되지 않고 흔적도 찾지 못하니 다들 단순 실종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돌아가셔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 몸 회복하고 겨우겨우 돌아오셨더니 다들 죽은 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대. 거기다 딸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데려갔다는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어디 수소문할 것도 없고. 그리고 도련님과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기름이 튀어서 팔에 화상 입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딱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첫눈에 보자마자 제 이상형이다 싶더라고요.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취준생의 형수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처지라 나 같은 게 감히 의사한테 고백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제가 나가는데 명함을 주면서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준생이어도 괜찮다면서요. 왜냐면 그때 아버지가 잠깐 인사하러 들리셨다가 나가는 길이었거든. 부딪히면서 모자를 떨어뜨리셨는데 그걸 다친 팔로 주워서는 손으로 털어서 드리는 거야. 아주 짧은 어쩌면 별거 아닌 행동일지 몰라도 내 눈에선 그 모습만으로도 이 사람이 참 친절하고 따뜻하구나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길래 뭔가 생각이 단단한 사람 같았어. 치킨집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이나 가볼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렇게 서비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자기 가게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모습은 뭔가 보여주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동안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전에 갔다면 우리가 더 일찍 만났을 수도 있었겠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생각하던 저희 두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연을 풀어놓으면서 상견례 자리는 뭔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되었는데요. 저희 인연을 들으시더니 시부모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우리 집 며느리들은 역시 특별한 사람들이라며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던 오해들도 풀리고 저희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떨어져 있던 세월만큼 쌓여있던 묵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회포를 풀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일 때 만났던 아이와 이제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뭔가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도련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죠. 서방님도 좋은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적응하랴 곧 진행될 결혼 준비하랴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오랜 인연을 나눈 동생을 이제 동서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시 만난 저희는 같이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랑 드레스도 보러 다니고 예물도 보러 다니면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동서와 형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 두 사람에게,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서방님과 우리 가족들 모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